상주제 발표하실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고려대 김인현 교수님께서 선거협회의 기능과 책임 한 곡자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대책, 소량산 분야 및 사업 절차 분야, 요 주제랄까요? 두 가지를 발표를 한 다음에 엄한식 소장님과 김천수 교수님께서 기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함께 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김인현 교수님께서 이 주제책이니까 잘 아실 테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발표를 해주시고, 동 소장님께서 토론을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토론 시간을 좀 낮게 갖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수 교수님께서 좀 짧게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현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박 검사에 대한 발표가 빠졌기 때문에 소녀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인기응변적으로 제가 선거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는 뒤에 엄한식 소장님께서 급하게 선거의 개념, 퀘션 컨셉에서 68페이지부터 자료가 있으면서 엄한식 소장님께서 15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37페이지에 선거협회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거협회는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실무에 계시지 않거나 최근에 경우가 선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선거협회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정부 대행 검사에서 발생했고, 정부와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선거라는 문제가 정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협회 기능과 책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선거협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도교수 최희식 교수님께서 외국의 국제회의를 다녀오셔가지고 선거협회 책임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해서 저도 작성해서 제가 작성하면서 선거하고 인연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협회 클래시피케이션 소사이티라는 선박이 검사를 하고 선박을 이제 입급시켜가지고 등급이 있고 1등급이든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선박의 안전성을 대중이나 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단체입니다. 원래 이제 선거협회라는 건 보험의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전체달라고 좀 썼습니다만, 화주가 화물을 어떤 배에 실어가지고 외국에 보내려고 그럴 때 화주가 직접 외국에 있는 배, 또 멀리 있는 한국에 직접 가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매수하는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사고 싶은데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고 관련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어떤 공적인, 아주 객관적인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 등급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활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영국의 로이드 승급이 제가 18세기부터 생겨났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선거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라는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각종 이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선거협회가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약스라는
세계 승급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원인 그 승급은 13개 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승급이 당당히 들어가 있고 지금 세계 6위 정도의 그 규모를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더 승급, 저희 오래된 승급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겐케이 승급, 그다음 미국의 ABS 오늘 나오신 토론자신 DMV 독일 승급, 이런 승급들이 아주 세계적인 승급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일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 아약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 각 승급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약스 멤버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약스 멤버에 가입하고 싶지만 아약스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미달해요. 그리고 아약스에서 또 떨어지는 이렇게 회원에서는 탈퇴되는 그런 승급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아약스에다가 그런 아약스라는 것은 일종의 칼텔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오픈된 형태로 운영을 하라 해서 이 항소 기구라는 어필 항소 어필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25명의 위원을 이제 그 모집해서 이제 그 각국의 어떤 선거협회가 아약스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항소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준 겁니다. 아약스 멤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요 항소 기구에 항소 심판관을 자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도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약스라는 것이 정말 높은 그런 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기구다. 그래서 아약스 멤버에 속해 있는 회원이라 그러면 회원 차라 그러면 우리가 대단히 높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 이거 관련해서 38페이지 선거비 페이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세 가지 정도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상 찍었습니다만, 첫째는 안전 향상 기능입니다. 선거비 목적이 이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립적이면서도 선박 안전 최고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주나 하주나 조수소 그리고 정부로부터도 아주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이해관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조직이 선거협회라는 겁니다. 제가 각 주지에도 써놨습니다만 이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선박 건조 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해군마켓에서 조선편 계약서를 만드는데 거기 따르면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적인 분쟁이 생기면 선주하고 조선소 사이에 분쟁을 선거협회가 풀어줍니다. 그 일종의 판사로서 선거협회는 그 정도로 선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유의 선거협회의 기능은 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 담보 클래스 워런티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크게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선거 그 담보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한 선주들이 이제 보험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게 담보라는 게 이게 좀 심한 게 아니냐, 선주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경험해 보니까 이 워런티라는 기능이 또 다른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이 워런티라는 선주하고 이제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약속을 합니다. 서울이 20명 타겠다 그러면 출항할 때 19명만 탔다 그래도 그 출항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 보험자로서는 그 순간 나는 보험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러니까 사고하고 담보 위반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출항하고 하루 뒤에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승선하지 않은 사람은 빠진 사람은 사주부의 보험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더라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담보 위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중에 하나가 우리 가망성 담보입니다. 이게 무시적 담보라고 해가지고
가망 능력이 없이 출항하게 되면은 그 출항하는 순간이 끝이에요. 물론 이제 기관보험하고 그 항공보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선주로서는 내가 보험이 들었다 그러면 야 이거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거 가능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세월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고 그런 점에서 이 성급하고 클래스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성급에서 지시한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 보험이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급협회의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보험에서 담보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성급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성급에 지시한 사항을 어기게 되면 더 이상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중한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화물을 어떻게 싣고 보건소를 어떻게 구출된다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성급 담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9편 적화 활정입니다. 제가 이 협회 성급약관 2001년치를 좀 넣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뭐 자격이 있는 선박들 해서 설령 제한 문제 있는데 이 아야서 회원인 선박에 화물을 싣게 되면 활주료를 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선박에 화물을 싣게 되면 활주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국 선들이 63년에 60년에 만들어지고 88년경에 이 아약서 멤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약서 멤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국 성급을 들어서는 이 활주료를 냈어야 됐습니다. 활주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듀얼 성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이드 성급에도 들고 NK 성급에도 들고 하면서 이 상당히 화주분들이 불리했죠. 성급을 또 2개도 들어야 되고 활주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성급이 이런 아약서 멤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로움을 우리 화주분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급협회는 이 아약서 멤버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급이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급협회 검사에 따른 이제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성급 검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협회가 하는 검사는 2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성급 검사가 있습니다. 클래스 서베이라고 그리고 이제 임의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성급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으로 선박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보험자가 선박이 어느 정도인지 나한테 상태를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을 데려가서 외국에 선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급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믿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도 받고 이런 기능을 보험에서 성급이 하게 됐고 그런 검사를 우리는 성급검사 또는 임의검사라고 여러분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A1 소스라고 하십니다. A1이라고 소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로이드 성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는 이제 선체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선체 1등급이면 A, 2등급이 B, C등급 3등급 C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졌고 그 다음 부속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로 나오죠. 그래서 A1 등급이다 그러면 최고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를 만드는 회사가 그 상표를 따가지고 A1 이런 소스를 부르고 A1이라는 그냥 최고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협회의 성급검사에 따른 책임 이건 우리가 이미 니콜라스 H 사건이라든지 등등해서 논문도 많이 나왔고 해서 이런 걸 숫자로 책임은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인 책임하고 대외적인 책임인데 대내적인 책임은 이제 선주하고 성급협회 사이에 성급검사를 하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성급협회가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선주가 책임을 손해를 지게 됐을 때 성급협회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것이 이제 대내적인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세계 성급 모두가 그 약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강선 규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급은 그 강선 규칙에 들어가면 이
대내적인 책임, 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부담하는데 당해 검사 수수료로 책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사 수수료의 10배까지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수수료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으면 10배. 그러니까 선거 검사 어떤 정기 검사를 한번 하는데 검사 수수료를 200만 원을 받았으면 10배는 2천만 원까지 책임이 제한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통 그래 약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의 효력에 따라서 책임이 그렇게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외적인 책임입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성급이 되는 내가 이제 가다가 두둑방에 가가지고 배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될 자는 화주에 대해서는 이제 운송인이 되겠죠. 운송인이 운송 계약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소유자는 또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화주가 선거협회가 이 배가 곧 침몰될 배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배에 C등급을 줬다면 내가 화물을 그 선박에 싣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협회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게 또 C라는 등급을 줬으면 선주가 배를 수리를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 아니냐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선거협회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수인도 A1 등급이라고 내가 알고 선박을 내가 매수했는데 사보니까 엉터리더라. 그 사고 나서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A1 등급이라고 매입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걸 신뢰를 하고 배를 샀기 때문에 선거협회가 나에게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라 하는 소송들이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레스티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주선이 이제 동방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염이 스페인 해안으로 바람에 이 어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대집행을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먼저 집행을 하고 이제 그 프레스티지호의 선거협회인 ABS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하고 한 며칠 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미국의 연방법원에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화주 선주는 이제 대내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화주 매수인 그다음에 유료의 피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여객 마찬가지 여객들이 이제 그 선거협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외적인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집되어 있습니다만 이 판례들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대형 사고에서 선거협회가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넌대리금을 둔치라 그래가지고 이런 안전을 책임져야 될 자는 선박 소유자지 선거협회가 아니다. 맞아요. 선거협회는 보험자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보험 들면은 우리가 잘못해도 보험을 주지 않습니까? 선거협회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데는 아니다. 만약에 선거협회가 선박을 일일이 다 점검해가지고 검사 적서를 발행하거나 하게 되면 뭐 며칠 걸릴 테고 검사 수수료가 몇천만 원이 될 테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되지는 않는 것이고 선거협회는 정해진 기준에 정해진 몇 군데를 점검해가지고 선박이 어느 정도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에 맞기는 하면 그 체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선거협회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입장에서 이걸 이제 넌대리금을 둔치 이론이라고 해서 선거협회의 책임을 묻지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선댄서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 이제 이런 화주가 선거협회에 책임을 물은 게 일본 NK가 피고가 된 니콜라스 H.O.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다시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NK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한 사건인데 그 화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너무 부주의하게 승인해 준 게 아닌가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영국의 1심에서는 이게 책임이 인정돼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귀정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게 뒤집혀서 선거협회는 선거 검사를 하면서 제3자에게까지 어떤 그런 책임을 부담할
업무를 따라 주요 업무를 따라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프레스티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정부가 이렇게 패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협회의 그 책임은 해도 작성자 우리나라 수로국이 있습니다. 수로국의 책임과 유사한 게 아니냐. 여러분 이제 해도에 보면 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수십이 뚝 적혀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는 선을 따라가면서 청량성이 지나가면서 청량을 했다는 겁니다. 청량성이 막 1m 간격으로 청량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쭉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봉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봉백이 있는 경우는 수심 측정이 안 된대요. 그럼 위험한데요. 그런데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해도를 발행한 수로국에 손해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도 있고 외국 판결도 있고 그때는 수로국이 책임을 물 수가 없다. 수로국이란데가 전 바다를 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퇴소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해안에서 이제 그 태풍이 와가지고 침선이 이동돼가지고 그 위를 배가 지나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때는 동해 지방 해양 한반청이 그걸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동해 지방 해양 한반청장이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대회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 대행 검사 쪽에 내용을 한번 보면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원래는 이 정부 대행 검사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 검사가 먼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조들이 공을 목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그 타이타닉 사고 이런 사고들이 나면서 이제 그 IMO 등이 생기면서 이제 정부 검사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조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솔라스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서 정부 검사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됩니다. 국가가 스스로 선박에 등록을 시킬 때는 이제 검사를 하고 정서를 발행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먼저 탄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선거협회에다가 검사를 이제 대행을 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박 그 안전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한국 이 선거에다가 이제 정부 대행 검사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좀 내양선이라고 해서는 선박관리공단인가 그쪽에서 이제 정부 대행 검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선급이 대표적으로 외양선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968년 선박안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선급 법인을 공무원을 의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까지 선박안전법 자체. 근데 지금 이 규정이 폐지되고 그 선급협회 하나의 직원으로서 선급검사원이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권한이 대행하는 것은 뭐 제1유형, 제2유형이 있는데 우리 아까 좀 지적해 주신 김용석 교수님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 이 선박안전법에 있는 선급협회에 검사를 대행해주는 그 기능은 좀 특이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대행기관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그 협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근데 김 교수님 취지는 그 한국 정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선거협회 사이의 이 대행이 어떤 협정에 따랐다는 것은 너무 완화된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정부가 더 강하게 탈당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뭐냐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뭐 제가 행정법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선거협회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기 67조에 따르면 대행검사기관의 예산 책임이라고 해서 새롭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넣을 때 저도 좀 자문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규정을 이제 넣게 된 게 여러분들 43페이지 각 주구가 있는데 이 니콜라스 K 상법을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한
세계 선거협회 아야스하고 CMI 세계협력학회하고 IMO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선거협회를 객관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안전화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협회 행동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델 컨덕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선거협회가 따르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O에서도 정부 대행 검사를 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어떤 또 레졸루션 결의서를 또 채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야스 멤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거가 60몇 개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레졸루션 안에 보면은 각국 정부가 좀 더 강하게 RO에 대해서 정부 대행 기관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라고 해서 들어간 게 이제 6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항에 이제 선거법인이 선거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야기하게 되면 국가가 말하자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의 조항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협회 이 검사를 전국 대행 검사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은 일종 사용자 책임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대행 기관에게 구상을 하는데 공이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선거법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 선거법인의 책임은 50억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 선거법인에게 국가가 구상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과실이 있을 때도 책임이 50억으로 제한됩니다. 여기 이제 43페이지 그러면 피해자들은 바로 선거협회에 그러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대해서 못한다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협회에게 바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동지 달라게 정해진이 평행수를 빼고 화물을 더 실을 것임을 인지하고 보건성 자료를 쓰긴 했어야 하니까 이 생각들을 좀 실무에 있는 분들 또 관계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하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선거의 기능이라는 것이 자료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보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뿐이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잘 지키는지 안 지킬 걸 예상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그 기관은 아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판례의 경향이고 선거비 또 그런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중과실은 없다. 그래서 이 67조에 따르는 그런 구상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법에 따라가지고 여기선 안전관리 지침이 있는데 이 운항 규칙을 제공을 하면 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운항 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거기 안에 보면 8조에 보면은 이제 선박 검사기관, 대행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운항관리실장, 해양경찰 공무원하고 같이 위원이 돼가지고 그걸 검토해줘야 돼요. 그 운항규칙을 검토할 때 보건성 자료 이런 것이 다 제출되고 그걸 봐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협회 여기 검사원은 이 제가 말씀드린 선거 정부대행 검사원으로서의 의무보다도 좀 더 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냐. 운항규칙을 설명해 줄 때는. 그 점에 있어서 선거협회에는 좀 더 심각하게 의무를 이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상황인데 제가 알아본 거는 일본에서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전부 대행 검사를 시키지 않는답니다. 여객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객선에 대해서는 전부 대행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정부 검사원이 직접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것하고 대행 기관이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고도 보건성 자료를 선거협회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운항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어떤 해양 경찰이라든지 또는 해운조합의 운항 관리자도 이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하면 이게 쉽게 공유가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 정부 대행 검사, 정부 검사를 할 때
정부 공무원이 할 때의 주요 업무하고 정부 대검사원이 할 때의 주요 업무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신분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8년 전까지는 선거대검사원 정부 대검사를 할 때 공무원이었어요.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협정 체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조금 다르다면 신분이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한다면 그럼 정부에서 검사원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요가 서로 다를지 어떨지는 제가 미천에서 연구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협정부터 하고 제가 올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대책 손해배상 보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월달에 이미 1차 발표에서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구조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손해배상 보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보장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여객이라든지 납화물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제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드리고요. 다음 이제 특별법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요. 그다음 52페이지부터는 사법 절차인데 사고가 나서 이제 사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안전심판원의 개선 방향 그리고 해상법원 설치 문제 그리고 58페이지 가면은 우리가 사고나고 나서 언론이 이게 우리 간피아로서 우리 해운관련 기관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법률을 많이 변경을 시켰다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뒤에 검토한 바는 완편 아닌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 50편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적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보장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아테네 협약 그리고 또 렉 리무벌 납화물 제거 협약 이것이 지금 우연하다고 그럴 공교롭게도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난 그 무렵에 좀 활용화됐어요. 아테네 협약이 처음부터 있었고 2002년 어제서 저도 이제 제시 교수님 같이 한국 대표단을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저 법안을 완성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됐습니다. 그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객의 손해배상을 위한 강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아테네 협약은 외항 여객선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항 여객선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이 조약에 따르면 우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고 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각주 46페이지 각주에 있습니다만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면요 이 독일법 대법이 있습니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급여 의무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해운조합에게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리 이제 해운조합이 내가 정해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업명의 부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면책이 되거든요. 면책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 3법 724조 1항의 해석상 그 면책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저로서는 면책이 안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는 발표를 드리고 근데 이게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이 독일법에 따르면 의무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협약의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아테네 협약이 그 의도하는 바는 46페이지고 중간쯤에 각주 3에 있는데요. 이게 판별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고의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 예컨대 세월호 승주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면책을 못하도록 이 아테네 협약에서 해놨어요. 이런 입장이 아테네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 납화물 제거 협약, CLC 유배법, 그래서 우리 유배법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납품을 제가 이거는 어디에 있는데 제가 뭐 생각하는데 구조가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1,000억이나 2,000억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끌어올리는데. 근데 그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유명법하고 똑같은 그 법인데 여타 오염 손해방지보장부 그 안에다가 이미 2006년도에 일본에 들어오는 배들은 전부 납파물 제거 비용을 담당하는 책임보험에 들어가고 있어요. 200억 들어있어요. 일본. 세월호 같은 크기라면 일본에 200억 들어있어요. 그럼 200억은 정부가 거짓말 해도 200억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떨어지는데 1,000억 들지 않아요. 전문가들 생각에 대가 5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이 법률이 조약의 입장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유배법이라든지 납품물 제거, 그 다음에 선언 관련, 그리고 영역 관련 전부 국제적인 지금 일치된 견해가 야 이런 부분은 특히 영역 보호하고 또뭐 오염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강제로 들어가지고 전부 그냥 배상되도록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운임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보험료 더 내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취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을 국제적인 입장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납파물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해양수산부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용역을 했어요. 2006년도 7년도에 정부가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법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때 그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다른 법을 큰 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2년 전에 우리 회사 안전법을 만들면서 납파물 제거 협약에 다른 내용은 다 가져왔어요. 근데 강제로 가입하는 조항은 또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납파물 제거 협약이 발효되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주장하고 하는 것이 회사 안전법에 빨리 한국에 취약하는 데들은 강제로 책임보험이 가입하는 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객운송으로 돌아가면 여객운송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내가 알아보니까 정부가 해운법에 따른 면허를 발급하면서 면허 요건이 있는데 그 면허 요건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장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법이나 국제조약에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라는 우리가 규정은 없지만 해운법에 따른 보험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화된 것이 아니냐. 그럼 보험이 강제화된 것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48조 같은 우리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각 주식부에 있는데 이 특별법이 5개의 법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고 피해 보상으로 같이 엮은 법안이 또 2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법안은 김학용 법원 법안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입법 예물 거치가 상당히 시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지금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아까 서기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입법을 하면 아주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정부가 김학용 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 제가 마침 자문을 하면서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49페이지 보면 이제 큰 채권을 보면은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금이 약 1,10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파물 제거 비용 저는 한 100억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실종자 수색 비용, 그 다음에 화물 손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여객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운조합이나 또 다른 제공자별로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내부적으로 또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우리가 선지급을 하자. 선지급을 하고 예컨대 유족이 갖는 정해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가 납품을 제대로 했다면 정부가 비용을 들였다면 정부가 정해진에 대해서 갖는 납품을 제거 비용에 대한 채권의 청구권, 이런 것들 이제 자기가 가지고 대비해가지고 정해진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책임보험자에서 하고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특별법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갖는 이제 목적 두 개, 하나는 빨리 여기가 보상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자들 구제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죠. 신속하게. 우리가 이미 허베이 스피드 사업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부는 또 허베이 특별법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제 움직인 것이죠.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뭐 사고에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사고를 하자마자 바로 움직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해양수산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요. 선지급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요. 1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여객과 선의 유족 및 이들의 요한 보상과 관련된 비용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순환구호, 희생자 유실 방지 경비, 물론 장수들이 도움이 돼서 사용된 비용 이런 것들 다 이제 선지급 지급 예산이 되고요. 이제 각주 20인데 화물의 소유에 대한 선지급은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정책을 김웅암 각주 20에 가면요, 화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물의 소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여객에 대해서도 하는데 왜 화물에 대해서는 안 해주냐, 이런 형편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김학용 의원 안에서는 그게 빠져있고 김은하 의원 안에서는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세 번째는 대외기사 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각주 22에 있는데요. 대외권 행사의 대상을 이 법안이 정했어요. 법안이 누구에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세월호의 선박 소유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운송인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방 올라오니까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세월호의 선박 소유자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송인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넣었는데 해가지고 빠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는 운송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이거죠. 지금 납품을 제거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운송인으로서의 정해진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각종 법에 보면 소유자가 납품을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납품을 제거 비용을 이제 선지급을 하게 되면 그걸 누구한테 주고해야 되면 이 세월호의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소유자가 정해진이죠. 그 다음에 여객은 누굽니까? 여객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운송인이죠. 정해진의 운송인으로서의 세월호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같은 세월호 아니냐. 세월호 소유자하고 운송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세월호 진짜 등록 소유자하고 완전한 소유자가 세월호 정해진다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법률적으로는 소유자의 책임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월호의 소유자 또는 세월호의 운송 이렇게 약간 빠져 있어서 국가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운송인도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유병헌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헌 관련된 여러 단체에도 이제 구상이 가능한 게 있는데, 제가 설명할 부분을 넘어서서 그 다음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이제 선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분쟁이라는 건 뭡니까? 이 분쟁이라는 건 이제 내가 세월호 희생자다 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의 그 위원회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 전화로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되니까 대전지방법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기간의 특례를 둬가지고 1심에서는 소 제기한 날부터 1년, 2심,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 6월 이내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법의 그런 전례를 따라 생각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정부 안에서는 요것만 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좀 더 추가하자 그래가지고 뭐 안전 지원이라든지 피해 재현 지원 등 같은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각주 19에 있는 그 도관을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 제가 51페이지 밑에다 적어놓은 말이죠. 아까 어떤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큰 사안을 할 때마다 그럼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낸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선지급 다 하고 나면 다 구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또 해운 분야에 국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만 해운 국고만 축내고 아주 혐오스러운 사안으로 국민들의 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금, 미국은 입항하는 데에 대해서 몇 센트씩 돈당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옛날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오염사고 그다음에 난방을 제거했을 때 모자라는 비용 같은 건 그 기금에서 나눠줘야 돼요. 캐나다도 기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좀 마련해서 저 선주 옆에서 오셨는데 저 우리 톤세제도 거기서 좀 떼가지고 기금 좀 한번 만들어서 이런 사고를 하면 회사 안전법에 이렇게 선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그 기금을 해서 하면 특별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번 사건 관련해서 특별법은 제가 의미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특별법 안 만들고도 우리 회사 안전법을 한번 처리해보자. 그 다음 사법절차인데 회사 안전 심판 부분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뭐 운이 좋다 그럴까요? 운이 나쁘다 그럴까요? 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내가 징계 재결을 해서 업무 정지 의결을 받은 사람이 그걸 다투려고 취소선을 하려면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는 거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사실 우리 회계사들이 원하지 않아요. 아니 1개월 정지 빨리 먹고 내가 1개월 지나서 빨리 배 나가야지. 내가 뭐 또 고등법원에 가서 한 번 더 하고 대법원 가고 난 그런 거 싫어해. 난 1개월 빨리 맞추고 난 배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선주들이 이제 징계 재결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원인을 바꿀 수 있어요. 뭐 마시는 게 중독 마시는 게 바꾸고 그러면 선주들이 나서 가지고 선장을 명의로 해서 이제 대법원에 가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징계 재결을 바꾸는 명목으로 이제 원인 재결을 바꾸게 됩니다. 뭐 다는 그렇진 않은데 선주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민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행정 재판을 통해서 하는. 어차피 행정에서 대법원에서 확률이 나는 게 민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계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지금 제도만도 좋은데 왜 고등법원에 가서 또 그걸 다투고 또 대법원을 가야 되냐.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있는 중에 우윤건 의원의 그 법안이 뭐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세월호 발생되고 한 3, 4일 만에 세월호 법안이다 그래서 바로 통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호 법안입니까? 사고 방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고를 낸 회계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세월호 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각주 33을 보시면 제9조 2항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선장 출신들뿐만 아니라 사후에 상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도 이제 심판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중간중에 보시면 이제 5월 29일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발의로 해양수산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상급 이상 공무원이 중앙시의 심판관이라든지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제9조 2항 3호 그리고 또 16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장으로 계시던 상급 이상 분들이 이제 올 수가 없어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주로 회계사 출신이 선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만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 조사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71년 해신법에 따르면은 선박 검사 혹은 해난 심판 업무 등의 직무에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심판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단서가 없어요. 선박 검사 해난 심판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다면 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선박 승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종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해양안전심판이 전문교육도 시키지 않는데 와서 합의심에서 어떻게 가부동수가 됐을 때 한 표를 던질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좀 많았고 이에 따라서 이 해심의 재결에 어떤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주 34 같은 경우에도 해양안전심판 50년 사이에 보면 이런 지금 제한된 법과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대해서 저도 좋은 법안이라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1급청인데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전혀 없이 이제 회계사 출신들이 이제 1급의 장이 돼가지고 과연 그걸 잘 끌어나갈 수 있을지 이제 일본 옛날 해양심판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점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저쪽 찬성하는데 그러면 이걸 과연 잘 끌고 갈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좀 반대 의견을 나눠요. 정부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남한에 좀 공청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봐도 지금 8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냥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수습조사하는 반대하면 잘 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2급 심판관 정원을 한 명을 더 해가지고 심판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오면 이분은 심판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 지금 경험 없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 심판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가입법은 이제 그 선주들과 이제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해양안전심판원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5번에 걸쳐서 회사법원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회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다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 이 세월호 사건에서 그 300명의 그 유족들이 여러 군데에 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물론 병합 심리가 가능하겠죠.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병합이 안 되면 여러 군데에서 소가 제기될 겁니다. 저 모양의 경북 영덕 지원에도 소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적인가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션에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판사님들이 말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 그리고 또 신속하게 재판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회사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 법원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회사 법원이 다루는 그런 사건을, 회사 사건을 우리가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사건을 모두 회사 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지방법원, 또 서울지방법원, 또 뭐 광주가 필요한 광주지방법원, 이렇게 지역별로 한 3개나 2개 정도에서 우리가 그 회사 법원을 두게 되면 모든 사건을 그리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는 우리 전담부가 있어가지고 이미 해상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처리하게 되면 훨씬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지는 우리 해상 사건을 이 기회에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숫자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5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해상 사건이 이제 부산지방법원 후보가 해상 사건만 전담하는 그리고 2010년에 31건, 2011년에 40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50건쯤 되는데 해상 사건이 한 20건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의 특별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 서산지원에 사전재판 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4, 5, 6, 7 4개 합의가 있어요. 이 협의의 의처리 하는 게 나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합의 끝에 12명이 있어요. 그 협의 사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해상 사건이 지금 상당히 많아진 거 아니냐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한 사관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문부가 있어요. 해상 사건 처리고 5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 부산지방법원 제9번의 해상사건 전담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29하고 46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19부와 33부가 국제거래 전담부예요. 국제거래 전담부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는 법원의 하나의 부기 때문에 해상사건도 처리하면서 일반 사건도 처리해요. 근데 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전담부를 해상사건만 처리하는 전담부로 만들자. 그럼 해상사건만 계속 하는 거죠. 싱가포르는 이런 경우. 제 아는 이제 온전한 해사법원을 지방에 설치하는 것이고, 영국과 중국 같은 경우. 제 3화는 온전한 해사법원을 지방법원에 설치하기 전에, 지방법원은 다 좋대요. 지방법원에 다 하고, 고등법원에 올라갈 때는 하여간 서울에 고등법원 한 곳에서 집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특허법원이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다 거쳐가지고, 또 항소심 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데 지금 19부, 잘하는데 19부를 하나의 독립대로 고등법원을 고등법원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 관할은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 해상법원에서의 구상권, 중돌, 세월호 특별법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해양안전 심판원의 불복에서 고등법원에 가는 것도 해상 고등법원의 관할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부터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운법상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59페이지에 가시면 각주십에 제가 민출을 끊었는데 이번에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해운법 19조에 따르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해양부 장관이. 물론 이제 면허도 취소할 수 있지만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6조 57조에 따르면 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제 형벌이고요. 적과가 붙는 것이고 19조에 있는 과징금은 그렇지가 않고 행정벌로서 해양수부 장관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60조 58페이지 60조 1항에 가면 뭐라고 해놨냐면 56조, 57조, 즉 300만 원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때 19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22조 이항의 여객선 안전불안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성의질이 돼가지고 그래 3천만 원 이하 과징금 때렸다 하고 고발 안 해서 그 끝이에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전속고발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도 입법이 돼가지고 입법이 됐어요. 이걸 폐지하려고. 그래서 아까
아까 오신 이제 법제관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제 안은 이걸 다 없애지 말고 이게 취지가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 해양수무 장관이나 다른 어떤 부서에 맡기지 자꾸 형벌 때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항공법, 조세법, 처벌법, 관세법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이 규정을 그대로 살리고 전문성이 없이 단순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검사님들이 이제 단순히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은 여러분 이제 62페이지 58조 보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 대리인 사용 이 56조 50조 뭐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2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요. 해양환경관리법의 130조에 보면 뭐 법인 그러니까 선장이 뭘 위반을 했어요. 뭐 유료오염 배출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시프리소 사업인데 소유자의 소유회원이 선장 벌금 3천만 원, 소유회원도 자동적으로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왜 선주가 형벌을 받아야 되냐. 그런데 이게 이제 63페이지 가면 이 개선이 필요해. 이 양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 420개 단행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07년도부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3차례 내렸어요. 위헌이다. 왜? 책임주인데 왜 사용자가 선사나 이럴 때 전혀 과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프린서 선장한테 뭐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다 했는데 과실이 없는데 왜 부유회원이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 났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막 그때 규제개혁 이렇게 하면서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용도 따면서 한 361개의 법안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62페이지 제가 신설한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역중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장이 우리 회사 안녕을 위해서 벌금을 3천만 원 받다 하더라도 선주가 어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체크하고 줄 줬으면 더 이상 형벌 받지 않는 그것이 현재의 법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들이 또 이거 반피 아니냐고 우리가 해운법하고 회사 헌법 어떤 이런 규정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전자 악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피아가 아니고 이게 이런 위헌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해문해서 특별히 로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녹음해서 드렸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해상도 교수라서 들어갔다기도 하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생각이 많은데 세월호 관련되는 정해진의 유명한 씨나 그 밑에 영업을 하는 또는 운항을 하는 상무나 부장이나 차장이나 선장이나 일항사나 정말 우리가 강한 능력이 없다 또는 보건성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면책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공도 하나도 못 받는다. 1,100억 그 해운자라든지 책임보험자가 다 1,100억 배상해주면 그때는 책임보험은 해운자합이 다 책임보험을 다 피해자한테 주고 나서 피해자의 무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책임보험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이사적으로. 그래 지금은 뭡니까? 지금 내가 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법제를 과연 알았으면 이렇게 운항을 했겠냐. 나는 외양 선주는 나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조봉기 이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라프트 그거 1cm 때문에 우리가 상급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침뱉다시 묻히듯이 그건 정말 우리는 목숨과 같이 여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볼 때 이런 법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해상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법을 정말 알기 쉽게 정말 널리 좀 알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잘 지키서 정말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여러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이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준 교수님, 제가 몇 시까지 가면 시간이 3세션은 교수님께서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아실 것 같아서 토론자 두 분께서는 그 토론 범위에서 역할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한식 소장님께서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노르웨이 성급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완수입니다. 김영환 교수님께서 법학자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승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클래스를 이미 소개 아마 다 했고 그 소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 토론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해운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선박에 승선했든지 지금도 선박 사고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를 그 중에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많이 아시는 분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성급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학자분들, 교수분들, 법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만 성급의 역할에 대해서 성급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실무적인 입장에서 잠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월호 사고 뒤에 나온 걸 보면은 온 국민들이 이제 성급이라는 것도 저게 책임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인데 아빠가 성급에서 일을 한다니까 아빠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몰라요. 클래스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서티피케이션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성급하고 인증 업무를 한다. 선급 업무하고 인증 업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급 업무가 뭐예요? 인증 업무가 뭐예요? 제가 40년을 해운 쪽에서 일을 해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가족들도 성이 다 돼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에 관한 관심도 없고 알리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매스컴이나 중국에서 블레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저거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75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모 선박회사에서 외항 선박회사에서 10년을 배를 타고 10년을 선박 안전관리 업무만 했습니다. 본사에 가서 20년을 선박회사에 있었고 그리고 어째 잘못돼가지고 제가 해난 심판관 6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노르웨이 선급에 들어와서 지금 20년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 선급에 오기 전에는 선급이
우리가 뭐 세금 내듯이 와서 뭐 이렇게 구걸하고 해야 선박이 제대로 운항이 되는구나. 즉 검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주가 검사관님 검사 좀 잘해주십시오. 뭐좀 문제 있어서 좀 도와주시고요.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충은 알지만 선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예로 제가 주니어 사업을 할 때 저는 항해과 출신인데 맨날 브릿지 올라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박 사고 중에 가장 겁나는 것이 사실은 선박 전복입니다. 대양에서 큰 파도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파도 높이가 15m까지 이동을 했어요. 배 길이가 200m, 300m 되는 데가 큰 파도에 맞으면은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툭툭툭툭 풀어보고 옵니다. 배 반이 물속에 들어가요. 잠수함까지.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은 압니다. 만약에 저게 배에 들어갔다가 수밀문이 물이 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파도의 충격에 못 이겨가지고 떼져 버린다든지 치워진다든지 이러면 그냥 오늘 저게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을 배를 타는 10년 동안에 북태평양 군대 다니면 미국 가는 데를 강마스 같은 그런 큰 배도 우리가 인당주라고 부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차가 밑에서 한 번 당하고 알라스카 밑에서 한 번 당합니다. 북태평양 지역을 만나면 한 번씩 두 번씩은 꼭 죽는 고비를 넘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와가지고 배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탕탕 들어갔다가 들어옵니다. 올라와요. 그래서 사는데 그때 저희들이 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통하다. 저게 그래도 안 가라면 또 올라오네. 그게 우리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 또 성급에서 검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다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다 승인해 줬으니까 북태평양에서 가장 크게 맞는 파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그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다 해서 선체 강도, 직관 강도, 파도의 세기 다 감안해가지고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거니까 서티파이 해준 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승인해 준 분야 안에서만 배를 쓰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믿었어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배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트럭처, 허울 스트럭처 전문가도 아니었고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선장이야 성급. 성급이 선체부터 엔진부터 모든 이퀴먼트를 성급 규정에 맞게 다 확인해가지고 배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쓰면 되는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것도 믿을만 했고. 그런데 이제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가 떤다니까 세월호는 큰 파도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월호가 자초를 했습니까? 자초도 아닙니다. 배라는 게 전복만 꼭 사고가 아니고 특히 여기서는 불이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에서 제일 위험한 게 황천 만나가지고 배가 불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두 번째가 배가 불이 나면 배 자체가 오를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파이팅 시스템이 말 안 들어가지고 불을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배 다 탑니다. 그래서 배 사고라는 게 다양하게 나요. 자초, 충돌, 화재, 오염사고, 또 세월같이 보건력이 없어가지고서는 평수구역에서도 기술이. 근데 여기에 클라스의 역할이 뭐냐? 클라스라는 게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할 때 배 디자인 다리 하나 찢는다 그러면 다리를 설계를 하죠. 배를 찢는다 그러면 배를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가 클라스에 DMB 클라스에 입고를 한다 그러면 DMB가 이미 세팅해 놓은 클라스 룰대로 맞게 설계가 되는지 강도부터 쫙 전투까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을 어프로브를 해주죠. 우리 승인된다 그럽니다.
그럼 그 승인해준 대로 조선소가 배를 제대로 짓느냐? 스틸 커팅할 때부터 배 델리버리 될 때까지 쫙 저희들이가 검사원이 붙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라. 이래가지고 우리 물에 맞을 때 비로소 배에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게 클래스 선택입니다. 그때까지는 클래스는 누구하고 일하느냐? 조선소하고 일합니다. 우리의 배 건조 승인하고 건조 확인하고 대리를 될 때까지 하는 일은 조선소가 저희들의 카운터파트예요. 계약상. 근데 그 선주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자기들도 지금 델리버리 되면 자기들이 가져갈 거니까 조선소하고 DMB하고 짜고 엉터리를 만들까 싶어가지고 그거 와서 계속 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선소하고 선주하고 사이에 애매하게 그레이 존이 있어요. 둘이 여차한데 둘에서 0.1cm 벗어났다. 0.1도 벗어났다. 선주는 나 못 가져가면 돼. 그리고 선주를 조선소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서대로 나 저기 못 가져가. 그러면은 이제 두 사람이 싸우면 그때는 그 둘이 저희들한테 와서 자 클래스룰대로 해석을 해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지을 때 돈을 받는 거는 조선소한테 돈을 받지만은 그거를 검사에게도 돈을 받지만은 선주하고 조선소하고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들 절대로 클래스 룰대로 합니다. 0.011이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크리티컬한 건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포시는 항상 중간 임증이 있어야 된다. 인테그리티 유지하고 뉴트럴 포지션 유지하는 게 저희들의 코드 검증입니다. 자, 그런데 배가 클래스 룰에 맞게 지었다. 클래스 룰이 전부냐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김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클래스는 원래 목적이 보험회사의 담보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믿으면 이게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막 죽이고 죽게 하고 오염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구가 망가지니까 유엔에서 이모에서 안 되겠다. 각국 정부들이 개입을 해라. 이래가지고 정부들이 이모에 가입을 한 나라들이 와가지고서는 선박 안전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솔라스고 말폴이고 ISM이고 SDCW고 뭐 최근에 나온 LC 레이거 코드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각국 정부가 멤버 컨트리가 이거 승인하면은 비준하면 무조건 군대부가 해가지고 따라라. 근데 각국 정부는 그 룰 중에 좀 애매한 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신뢰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룰 보태기 이모에서 나오는 각종 컨벤션 그거를 내국화한 기구 한국배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해석한 기국의 요건 그 다음에 그뿐 아닙니다. 이 배가 나중에 트레이딩을 하면 미국 간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국기를 다루지 않는 외국 배라도 미국에 들어오면은 이 규정 지키라 하고 관계를 지명합니다. 그게 PSC입니다. 저희가 항만국 규정이라고 합니다. 기국 규정이고 항만국 규정이 있는데 그런 모든 잡다한 규정을 함께 저희들이 그 배 적용되면 다 합니다. 옛날에는 클래스만 가져가다가 요즘은 이모의 컨벤션 나라의 플래그 리카이먼트 그 다음에 또 포드 스테이트의 리카이먼트 뿐만 아니라 파나마 통과를 하려면 파나마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파나마 통과해야 된다면 파나마 규정까지도 다 적합하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배에 클래스 서티를 주고 정부대행 검사 세이프티 컨스트럭션 세이프티 디먼트 레디오 서티를 다 줍니다. 자, 그래 다 확인하고 줬다는데 왜 배는 사고가 나냐? 왜 배는 사고가 나냐? 클래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클래스라는 것은 배 제조할 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주고 그 배가 선주한테 인도가 되면은 선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클래스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클래스를 지키세요. 그 다음에 이모의 컨벤션도 지키세요. 프레그가 한국 프레그 같은 건 한국 정부의 선언안전법 따르세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미니멈. 그 다음에 2년 반에 중간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은 정기검사합니다. 검사를 좀 더 깊으십니다. 그럴 때 돈은 이만큼씩 받습니다. 검사비. 근데 검사비를 선주한테 받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검사하는 검사기관은 세월호 선주로부터 돈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갖다가 검사를 가지고는 검사비를 받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매개 살려주는데 우리가 저 배를 갖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배를 딱 수동시킬 수가 있느냐.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아이약스 멤버 클래스는 가차없이 배를 수동시킵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는데 네가 내 배를 갖다가 사소한 가지고 배를 수동시키냐. 당신이 생각할 땐 사소하지만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유한해서 배 수동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탈급하세요. 이렇게 해보면서 그 레베튜션이 세계적으로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최근에는 선급 간에도 경쟁이 생겨가지고 돈 주는 사람한테 이게 ISO 나오면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쪽으로 가면서 커머셜하게 매진되는 좀 모양새를 보이니까 각국 정부가 그때부터 PS 시장이랑 선급 쪽을 못 믿겠어. 선급도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지금 안 되겠어. 이러니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그냥 살같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야. PSC라는 사람들은 기국이나 PSC 이런 사람들은 배 전체를 검사를 안 합니다. PSC가 오케이 했다고 그 배가 가망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망성을 위해 주면 선급입니다. PSC라는 사람들은 그 배 중에 어느 한 개만 잘못된 데 있어도 그 크고 복잡하고 큰 그런 배를 갖다가 한 개만 늘려보는 걸 딱 수시킵니다. 그게 경찰 역할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 1년 전에 DMB한테 선급 패스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난 사이에 운전을 잘못하고 운항을 잘못해도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 이미 수명이 다 돼가지고 기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선급이 매일 다니면서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건 선주책입니다. 선주가 알아서 그거를 선급한테 보고를 하고 선급이 가서 검사하고 고치시오. 고치고 나서 확인하고 오케이. 이런 제도지 선급 검사하는 2, 3일 동안에 그때만 우리가 확인하지 그때 문제가 된 걸 우리가 수동을 시키는지 뭐 다음 항체 수리하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선급 검사 기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배 가망성 유지는 선주책입니다. 그것까지 클래스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선주가 알아서 잘못된 건 다시 바로잡아야 되냐 안 하면 누구한테 걸리느냐 PSC한테 걸립니다.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인스펙터 항만당국 검사관들한테 우리나라에 있어요. 미국, 유럽 까다롭습니다. 중국, 전 세계가 전부 다 PSC를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에 배가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것은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또는 기국 정해진 인터벌의 검사를 배 전체를 하는 건 선급. 정부한테 위임받는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한테 위임받은 검사를 우리가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한계 안에서 책임집니다. 이게 우리 선급에 지금 그 아이엑스 멤버들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얘기고 세월호 지켜진 얘기는 제가 입장이 못되고 그 내용을 하는데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마치겠습니다.
이란의 김천수 교수님이었어요. 국민대학교 김준수였습니다. 워낙 짧게 말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보장 및 사법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손해배상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테네 협약 가입, 그다음에 남아공 제국 종합법원, 피해보상 특별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표자이신 김현희 교수님의 의견을 다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연어의 요구로서 이행보증보험을 전제적으로 가입하셨던 아마 이행보증보험의 성격이 인허가 보증보험의 아마 성격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협약을 우리나라 국내 규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책임보험의 성격과 이행보증보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사법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법원에 오래 있었던 관계로 법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고등법원으로 신급 변화를 한다는 2심을 고등법원으로 거치도록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세 번 받게 되는 셈이고 해양사고를 제대로 판단할 전문 법관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확보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와 균형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유독 해양사건의 경우에만 이런 차별성이 특별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의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회사법원 설치에 관한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서산지원의 상황은 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조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지원에는 판사들이 평소에 있던 규모와 굉장히 증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판사들이 그쪽에 발령을 받아 있는데요. 판사들이 재판 사무 분담을 한번 유리오염 사건, 그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을 하는 재판부에 계속이 되게 되면 서산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재판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서산지원의 판사는 기름 판사와 안 기름 판사로 구분구별로 나누게 된다. 나는 기름 판사야라는 그런 말들을 서로 사석에서 상당히 좀 어이없어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의 해결 방안으로서 회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두 개의 국제거래 전담부가 있는데요. 그 연연을 보면 처음에 적어도 두 개의 국제거래 전담부가 서로 균형을 갖추고 견제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두 개의 국제거래 전담부를 두었다가 사건이 두 개의 재판부가 담당하는 건 사건이 소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개의 전담 재판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한 개의 전담 재판부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개의 재판부의 생각이 모든 법원의 생각을 대변하는 꼴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사건을 잡더라도 다시 두 개의 전담거래로 이렇게 다시 정부를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 전담부든 해상사건 전담부든 회사 전문법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 과연 그에 상응하는 사건 수가 있을지 그에 관한 실증적인 그런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회사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할을 하나로 집중하는 문제, 또 어떤 관할이 있다고 했을 때 전담 재판부를 두는 문제, 세 개는 법원이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냥 전문법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형법상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께서는 절충안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서 국세보험처벌법에 따른 그런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 제도가 있다. 그와 유사하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법상으로 전속고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것을 단순한 범칙 행위로 볼 것인지 이것을 고발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까지 할 것인지의 판단의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의무가 아닌 형법상의 의무를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속고발 제도를 같이 볼 수 있는지는 그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게